네, 안녕하세요. 평촌 CMS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석 선생님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과거학 시간이고요. 지금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산화환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화환원부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화환원은요, 화학 원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간단한 기초 지식 정도는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산화 환원의 일단 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산화 환원은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일단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산소의 이동에 따른 산화 환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전자의 이동에 따른 산화 환원, 이렇게 세 가지 정의를 하고요. 전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소의 이동에 따른 산화 환원입니다. 먼저 이제 산화환원은요, 이 산화에서의 용어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산화는 산소화의 줄임말입니다. 산소화. 그러니까 당연히 산화는 산소를 얻는 반응입니다. 산소를 얻는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원은 반대로 뒤집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산소를 이제 잃는 반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떤 반응식이 있냐? 이런 게 자주 나오는 건 F2O3 얘가 일산화탄소랑 만나요. 그래서 철이 되고요. 그 다음에 CO2가 됩니다. CO2가 개수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F2O3가 Fe2가 됐죠, 그렇죠? 산소를 잃었네요, 맞나요? 그래서 얘가 산소를 잃었으니 환원됐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O가요, CO2가 됐어요. 산소를 이번에 얻었네요, 그죠? 산소 하나가 더 들어왔잖아. 그래서 얘가 산화 반응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전자의 이동에 따른 산화 환원이에요. 전자의 이동에 따른 산화 환원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산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원. 마찬가지로 전자의 이동은요, 요 산소를 얻는 거죠, 그죠? 산화가. 그러면 전자는 반대입니다. 전자를 잃는 반응이 산화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반대로 얻는 반응이 환원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반응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연 고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황산구리가 이렇게 있어요. 황산구리랑 아연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황산 아연 수용액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구리가 이렇게 석출됩니다. 볼까요? 자, 지금 다 이가 양이온, 이가 음이온, 얘도 이가 양이온, 이가 음이온입니다. 자, 지금 누가 전자를 잃었는지 보십시오. 아연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잃었어요, 그죠? 아연 양이온이 됐잖아요. 그러면 전자를 잃었으니 산화됐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구리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어서 구리로 석출이 됐잖아요, 그죠? 중성 상태 구리로. 얘는 환원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 이동에 따른 산화 환원까지 찾아봤고요. 또 이제 수소에 의해서 산화 환원을 또 잠깐 정의할 수 있는데, 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선 여기 그 실험으로 물의 전기 분해가 하나 나와 있어요. 자, 요걸 한번 연결시켜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의 전기 분해입니다. 물의 전기 분해. 자, 물의 전기 분해는 각각의 이제 플러스 극에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 마이너스 극에서 어떤 반응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플러스 극이니까 당연히 전자를 뺏을 거야, 그죠? 전자를 뺏을 거니까 산소가 이렇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이렇게 4개 생기고 전자를 4개 이렇게 뺏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에선 전자가 많아요, 그죠? 전자를 오히려 줍니다, 강제로. 그래서 얘는 H2O, 얘가 전자 4개를 받아요. 그래서 수소가 이렇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OH-가 분해가 됩니다. 자, 이게 반응식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원래 H2O에서의 원자 상태였던 수소가 지금 수소 양이온이 됐어요. 지금 전자를 잃으면서 수소도 동시에 잃었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에서는요, 전자를 얻으면서요, 얘가 다시 이제 수소 기체로 된 겁니다. 수소를 전자를 얻으면서
얘가 수소가 분해가 되면서요 다시 H2로 얻게 되는 거예요. 전자를 얻었으니. 그래서 전자랑 수소는 마찬가지로 한 몸입니다. 전자를 잃게 되면 수소도 마찬가지로 수소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를 얻었으면 마찬가지로 수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수소를. 자, 이 두 가지 반응식은요 사실 완벽한 반응은 아니에요. 완벽한 반응은 아니에요. 사실 이 반쪽짜리 반응입니다. 왜냐면 뭐 전자를 잃는 반응이 있으면 여기서 끝이야? 아니겠죠. 전자를 당연히 얻는 반응이 있겠죠. 항상 이제 전자를 누가 잃으면 전자를 얻는 녀석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산화 환원은요 반드시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더한 전체 반응이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반응식이고요. 제가 반응식 한번 써보면 한번 지울 걸 한번 지워볼게요. 자, 지금 전자는 양쪽으로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 OH랑 H 플러스랑 만나면 H2O가 바로 되죠. 그죠? 그러면 H2O, H2O, H2O 지워지겠네요. 결국 이제 남는 거는 H2가 O2랑 그 다음에 EH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화학결합에 전자가 관여한다 그런 것들 앞전에서 배웠고요. 자, 그럼 이제 물의 전기 분해를 통해서 이제 산화 환원까지 배워봤으니 이제 표를 채워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산화는 먼저 산소를 얻는 반응이죠. 산소를 얻는 반응. 그다음에 환원은 산소를 잃는 반응입니다. 잃는 반응. 자,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는 잃는 반응이 전자를 잃는 반응이 산화 반응이고요. 환원 반응은 전자를 얻는 반응이 환원 반응입니다. 수소도 같이 전자를 따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잃는 반응 산화, 그다음에 얻는 반응 환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산화 환원은 요 정도 개념만 알고 가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요 기체 확인 요것도 방학 특강 때 한번 설명하고 정리를 해드린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는 기체 확인 포집 방법. 자, 지금 플러스 극 한번 볼까요? 플러스 극. 그러니까 정리해 놓은 거 보이시죠? 자, 플러스 극에서는 지금 산소가 생겨요. 그죠? 마이너스 극에서는 이제 수소 기체가 생겼어요.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기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 그다음에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이 됐죠. 참고로 뭐 산소는 뭐 O2 쓰시고요. 수소는 H2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소는 연소 반응을 도와주는 조연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조연성이라고 쓰겠습니다. 연소를 도와준다. 그 다음에 수소 기체는 연소 반응의 주체잖아요. 그래서 얘를 가연성 기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산소 확인 방법 어떻게 합니까? 얘는 꺼져가는 불씨가 되살아난다. 꺼져가는 불씨가 되살아난다. 수소 기체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수소 기체는 불꽃을 가까이 대면 무슨 소리가 나죠? 펑 소리가 난다. 불꽃을 가까이 대면 펑 소리가 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주로 물 요즘에 아니라 이 페이지에는 물의 특성이 위주네요. 그죠? 물 분자의 구조와 극성을 또 볼게요. 수소 결합을 워낙 많이 했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분자는 보통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H2O끼리 이렇게 결합했고요. 뭐 구분형 구조 써볼까요? 구분형. 그다음에 결합각이 몇 도죠? 여기 결합각 알파라고 할게요. 결합각은 104.5도였죠. 그래서 구분형 결합각 4.5도 특징이 있었어요. 전기 음성도가 얘가 이제 2.1이고요. 얘가 3.5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산소 쪽으로 전자들이 이렇게 치우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뭐 얼마나 치우치는데 그걸 쌍극자 모멘트라고 했죠. 그죠? 쌍극자 모멘트. 요거 하나가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기호로 뮤 이렇게 불러요. 뮤. 자, 뮤는 공식이 Q 곱하기 R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Q 곱하기 R. Q가 뭐죠? Q가 얘가 전하량입니다. Q가 전하량. 그 다음에 R이 뭐죠? R이 정확히 원자 핵간 거리가 R입니다. 아시겠죠? 자,
자, 요걸 이제 계산하는 거는 뭐 필요 없습니다. 계산하는 거 필요 없고요. 전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시면 되세요. 보통 이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인 경우야, 그 다음에 0이 아닌 경우, 각각의 0인 경우는 당연히 무극성 분자였고요. 무극성 분자, 그 다음에 0인 아닌 경우는 극성 분자가 있었죠. 극성 분자.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위에서 요거 하나 안 했네요. 자, 지금 플러스과 마이너스에서 기체를 포집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기체가 잘 보이시나요? 여기 H2가 요만큼 이제 모여 있는 겁니다. H2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O2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만큼 모여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물 속에서 우리가 포집했어요. 사실 여기가 이제 원래는 다 물이었는데요. 원래 다 물이었는데 요걸 이제 기체 상태로 바꾼 겁니다. 기체를 이제 포집을 한 겁니다. 보통 수학에서 요 물질을 뭔가 이제 바꾼다, 아니면 뭔가 이제 바꾼다 라는 표현으로 보통 치환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치환, 이거 바꾼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 속에서 기체 혹은 물질들을 서로 바꾼다 해서 수상치환이라는 방법을 통해 기체를 포집합니다. 요거는 사실 뭐 그냥 뭐 일반 비커나 아니면 뭐 밀폐용기에 담을 수도 있는데요. 왜 굳이 수상치환 방법을 쓰는 거죠? 수상치환. 이름부터 이름이 이제 수상치환인데요. 수상치환. 첫 번째로 의아한 건 빈병에 그냥 담으면 안 돼요. 기체를 빈병에 모으면 안 됩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빈병에는 공기랑 여러 가지 기체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O2 혹은 H2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체가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기체가 자 부피를 정확히 이제 측정을 해야 돼요. 부피가 얼마 측정해야 되는데 눈에 보여야 됩니다. 이게 육안으로 보여야 돼. 근데 뭐 병 안에 뭐 들어서 있는 뭐 이거 어떻게 확인할 거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상치환 방법이 좀 유용하게 쓰인다는 거. 자,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뭐냐? 요 O2와 H2가 물에 용해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물은 보통 이제 H2O는 극성 분자인데요. 극성 분자인데 이런 것들 O2는 무극성 분자잖아요. 무극성. 얘도 무극성 분자잖아요. 그래서 물에 안 녹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자, 지금 얘네들은 수상치환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조건은 물에 녹지 않는 기체를 사용할 때 보통 수상치환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이제 물의 극성 분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물줄기가 대전체, 전하로 대전된 대전체에 이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끌려간다. 뭐 원리는 다들 아시죠? 물줄기가 있으면 여기 뭐 대전체가 이렇게 있어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체를 가까이 되면 H2가 극성 분자예요. 그죠? 좀 너무 그림 대충 그렸네요. 다시 그려볼게요. 미안합니다. 자, H2가 극성 분자죠. 얘도 H2가 극성 분자인데 대전체를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를 띤 대전체를 갖다 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얘가 전자쌍이 산소 쪽으로 끌려오면서 부분적으로 플러스로 띄잖아, 그죠? 그래서 요 플러스랑 요 마이너스는 어때요? 인력이 생겨요, 맞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쪽으로 딸려온다라는 겁니다. 물줄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딸려와요. 이런 식으로 대전체. 그래서 이게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무극성이면 당연히 딸려오지가 않겠죠. 참고로 대전된 대전체를 전하를 바꿔도 마찬가지로 끌려옵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청력보다 훨씬 세요.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놓은 경우와 이제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놓은 경우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보면 얘도 대전체 쪽으로 끌려온다 라는 거고,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대전체 쪽으로 끌려온다라는 겁니다. 대전체 쪽으로 끌려온다. 어떤 전하든지 간에 무조건 끌려온다. 왜냐면 인력이랑 서로 반발력이 싸웠어요. 아까 봤죠? 인력의 영향이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기장 내에서 일정한 배열을 갖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기장 내에서 일정한 배열을 갖는다. 극성 분자니까 전기장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배열을 하겠죠. 그래도 이렇게 일정한 배열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여기가 마이너스 부분이잖아, 그죠? 여기가 이제 플러스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인력 때문에 일정한 배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물의 극성 확인 방법. 여러 물질들의 용매로 많이 쓰입니다. 용매로 많이 쓰인다. 뭐 요거는 그냥 구두로 말로 그냥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용질들이 극성인 용질이 대부분이에요. 극을 띠는 용질. 그래서 이제 극성끼리 잘 녹잖아요. 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끼리. 그래서 물 분자가 이제 극성 용매로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NaCl 이런 것들 있잖아요. NaCl. 극성이 강한 것들. 얘랑 이제 H2O 서로 잘 섞이잖아요. 얘도 극성, 얘도 극성. 그래서 용매로 많이 쓰인다는 거 아시겠죠? 요거 세 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요거와 관련해서 좀 보여주고 싶은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려야 하는데 문제가 여기 있나요? 보여드려야 하는데 없네요. 요거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문제밖에 없는데, 자,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물줄기가 이렇게 휘어요. 뭐 이렇게 뭐 대전체를 이렇게 갖다 댔는데,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댔는데 휘었다는 건 얘가 이제 극성 분자였다는 소리입니다. 극성 분자. 그다음에 뭐 여기 뭐 틀린 내용은 뭐 디귿 이렇게 해놓고 플러스 극일 때, 대전체가 플러스 극일 때 반대쪽으로 휜다. 이렇게 하면 X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틀린 거예요. 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물 분자의 특성입니다. 물 분자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죠. 첫 번째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습니다. 뭐 매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분자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소결합 때문에 높은 거죠. 뭐 100도씨죠. 사실 끓는 점은 100도씨고 녹는 점은 0도씨입니다. 수소결합 때문에 보통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냐면, 자, 이렇게 수소결합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좀 자세히 그려볼게요. 그래서 H2O 여기도 H2O, 여기도 H2O. 그래서 요 파랑색 있죠? 요 파랑색, 요게 이제 수소결합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강하니까 보통 이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라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알아야 될 게 이 수소결합 때문에 요 내부에 빈 공간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부피가 유일하게 커진다. 액체가 고체가 될 때. 자, 융해열, 기화열이 크다.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태 변화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용해 능력이 매우 크다. 왜? 아까 극성 문제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해 능력이 매우 크다. 비열이 크다. 온도를 올리기가 쉽지가 않다. 자, 얼때 빈 공간 아까 했죠? 요겁니다. 요거. 육각구조 형성해서 부피가 증가한다라는 것. 자, 물의 밀도 그래프도 나와 있네요. 물의 밀도 그래프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그려볼게요. 이 밀도 그래프를 왼쪽에다가 자, 이렇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지금 여기를 온도라고 하고요. 여기를 밀도라고 하겠습니다. 밀도.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굽어졌잖아. 기억해요? 우리 이거 액체할 때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0도씨고요. 물의 밀도는 4도씨에서 가장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밀도 그래프니까 여기서 이제 느끼셔야 되는 게, 여기 지금 밀도가 확 줄어들었죠. 맞나요? 밀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밀도 감소라고 쓸게요. 그럼 동시에 뭐예요? 부피는 어때요? 부피는 반대죠. 부피는 증가해야 되는 걸 느껴주셔야 돼요. 부피가 증가. 순간적으로 부피가 많이 증가했어. 그러면 여기서 뭐가 일어나고 있었다?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가 온도가 낮으니 얼음이고 여기가 물이 됐겠네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4도씨에서의 물이 가장 밀도가 높았다. 그 다음에 6번 표면 장력이 크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증기압 관련된 증기압을 정의하라. 증기압은 어떻게 보통 이제 정의를 했죠? 증기압은 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정도로만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동적 평형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동적 평형이 뭐예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진 이 동적 평형 상태에서 증기 또는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이 증기 압력이에요. 여기 이제 증기 압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간단하게 기체가 되려는 힘, 이게 이제 증기 압력이에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물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이랑 비교를 해볼 액체가 뭐가 있죠? 물과 망고 주스가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증기 압력이 커요? 물이 이제 기체가 잘 되니까 망고 주스보다. 그래서 얘가 증기 압력이 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동적 평형이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1번을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자, 지금 동적 평형 뭐야? 밀폐용기에 이제 물을 채워요. 그러면 물이 기화가 되려는 힘, 그걸 우리가 증발이라고 하죠. 증발하려는 속도가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응축도 있잖아요. 그렇죠? 응축이 되려는 속도와 같아지는 상태를 동적 평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졌겠죠. 밀폐용기 상황에서. 자, 여기서 여기를 뚫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압력계를 이렇게 꼽아놓고 압력계가 지시하는 압력, 요게 이제 증기 압력이 되는 거예요. 증기 압력. 근데 이건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중요한 건 두 번째, 이걸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증발과 끓으면 어떻게 다른지 증기 압력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명하라. 그냥이 아니라 그래프를 또 이용해서 그리려고 하네요. 그러면 당연히 보통 이제 상평형 그려야 되는데요. 뭐 다 그릴 필요가 없고요. 뭐 여기 증기 압력만 보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이제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상평형을 이렇게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증기 압력 곡선이니까 요만큼만 잘라보자. 요만큼만 잘라볼게요. 요만큼만 잘라서 한번 보시면 오른쪽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오른쪽에 지금 자른 겁니다. 자른 거야.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증기 압력 곡선입니다. 증기 압력. 자, 지금 외부 압력은 뭐 한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한 요쯤에 있다 할게요. 외부 압력. 자, 그럼 외부 압력과 증기 압력 곡선이 나타나는 지점에서는 보통 이제 여기서는 이제 끓는 점이 되겠죠. 여기서 끓는 점 T가 되겠네요. T. 그래서 T 온도 이후에서는 계속 이제 끓음이 일어나고 있고, 당연히 이 끓는 점 이하에서는 당연히 증발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네 번째는 결정입니다. 결정. 자, 결정도 나오니까 정리를 해보면, 저 결정을 참고로 뭐 고체 상태를 보통 이제 결정이라고 해요. 자, 동소체가 나오네요. 그죠? 동소체가 뭡니까? 동소체는 원소의 종류는 같아요. 원소의 종류는 같지만 그 원자의
배열이 달라요. 배열과 뭐 배치라기보단 구조가 배열과 구조가 달라서 구조가 달라 서로 같은 물질은 다른 물질이에요. 그렇죠? 서로 다른 물질인 이게 중요합니다. 호원소 물질이어야 돼요. 호돈소 물질. 아시겠죠? 이 화합물이 아니라 호돈소 물질이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얘도 호돈소 물질, 얘도 호돈소 물질, 얘도 호돈소 물질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이제 흑연은 뭐 동소체 중에서도 이제 원자 결정이죠. 원자 결정.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도 이제 원자 결정에 속하죠. 원자 결정. 그 다음에 플러레는 뭡니까? 플러레는 나눌 수 있는 분자 결정 용합니다. 분자 결정. 참고로 이 원자 결정에 많이 나오는 얘가 다이아몬드랑 뭐 석영 이런 게 있습니다. 석영, SiO2, 석영.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원자 결정이에요. 원자 결정이 뭐예요? 원자 결정은 뭔가 이제 나눌 수 없는 거. 그죠? 공유결합이면서 나눌 수 없는 것들을 원자 결정. 특히나 녹는 점이 상당히 높은 것들. 다이아몬드는 뭐 3650도씨 이상의 녹는 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원자 결정이라고 하고, 분자 결정은 녹는 점이 상대로 낮은 거. H2 같은 경우는 녹는 점이 그죠? 0도잖아. 그지? 자, 이게 동소체고요. 그 다음에 요 석영이 나왔으니까 요 얘기를 잠깐 정리를 하고 갈게요. 석영은 SiO2예요. 그래서 뭐 석영은 SiO2인데 참고로 뭐 유리도 SiO2입니다. 유리도 SiO2. 유리랑 석영이 뭐가 틀려요? 뭐 석영을 그냥 가공한 게 유리예요. 가공한 게 유리. 근데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뭐가 틀려요? 석영은 일단 얘는 결정성 고체고요. 결정성 고체. 그다음에 유리는 비결정성 고체라고 합니다. 비결정성 고체. 차이가 뭐야? 이거 배열이 규칙적이냐? 그래서 배열이 불규칙적이냐? 뭐 이 차이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녹는 점에 결국 이제 차이가 났었어요. 녹는 점. 자, 얘는 녹는 점이 일정하고 결정성은 얘는 녹는 점이 일정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여기가 시간 그리고 온도였고요. 여기가 이제 녹는 점, 여기도 이제 녹는 점.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오면 일단 유리,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석영, 결정성과 비교적 이렇게 방학 때도 정리해 드린 겁니다. 참고로 전기가 이제 통하는지를 볼 건데요. 흑연 같은 경우는 전기가 통하죠. 왜? 지금 탄소 덩어리죠. 하나당 탄소야, 탄소.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원래 4개인데 지금 결합을 3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하나, 둘, 셋 하고 있고요. 얘도 하나, 둘, 셋 하고 있고, 얘도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남은 전자 하나가 있을 텐데 그 남은 전자 하나가 이 흑연 내부를 곳곳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기가 잘 통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전기가 잘 통합니다. 흑연. 다이아몬드는 뭐 당연히 원자과 전자를 다 썼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 썼네. 그다음에 얘도 둘, 셋, 넷. 뭐 전자가 움직일 여지가 없죠.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고 플러렌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하나, 둘, 셋, 그죠? 하나가 남죠. 그 남은 하나가 요 축구공 모양 같은 플러렌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마무리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결정별로 일단 녹는 점 그리고 전기 전도성 정리해 보면, 자, 원자 결정이에요. 원자 결정은 당연히 고체나 액체에서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뭔 예외다. 그렇죠. 흑연은 예외적으로 전기가 통한다. 여기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온 결정입니다. 이온 결정은 당연히 고체에서 안 통하고 액체에선 통했죠. 이온 결정은. 자, 그 다음에 금속 결정입니다. 금속 결정은 당연히 고체나 액체에서 통합니다. 뭐 수용이 안 할 거고. 자, 분자 결정은 사실 통하지가 않죠. 공유결합 중에 하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우선은 요 이온 결정에서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런 것도 있어요. 이온 결정의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전기가 안 통하다가 전기가 이렇게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 지금 Y축이 전기 전도도고요. 그다음 X축이 뭐예요? X축이 온도입니다. 온도. 자, 지금 전기가 안 통하다가 통하는 건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요 이온 결정밖에 없습니다. 이온 결정. 왜냐하면 고체일 때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나눠지지 않잖아요. 그죠? 돌아다닐 수 없잖아. 근데 액체나 수용액에서는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고체고 액체니까 통한다. 여기가 녹는 점이 되겠네요. 뭐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과거학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 겉보기 성질, 그 다음에 녹는 점, 없는 점, 이 얼음의 가열 곡선 등등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